자, 몽골 한번 떠올려 볼까요? 러시아와 중국, 야, 이렇게 막강한 패권 국가들이 국경을 전방위적으로 맞닿고 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또 판매하러 갈 때도 내륙 국가는 주변 국가의 동의와 협조를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 너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통행료를 많이 줘, 아니면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중국 편 들어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인 안보적인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건 마치 역세권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빼고 모든 반도 국가가 다 전 세계를 제패해봤네. 사실 저도 지정학이라든가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 간의 경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때로는 영상으로 대중 친화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고 책으로 낸 적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아유 교수님 거기는 내륙 국가잖아요, 이런 투의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륙 국가인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발달하는데도 제약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들이신 거죠. 자, 그런데 원래 내륙 국가가 이렇게 한계가 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제 진짜 쇼핑을 하러 가든 하기도 하지만 그 큰 국립박물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데 가봅니다. 근데 가보면요, 이야,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루무치라든가 이 수메르 문명권에 있었던 지역들, 흔히 말하는 탄자 국가들, 이런데 고대 문화유적지나 아니면 그런 걸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가보면 정말 찬란한 문명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연도가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때는 무슨 나라지? 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야, 이게 우리나라 통일신라인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인데, 아니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인데, 야, 여기 이런 문화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정도의 건축물이 있단 말이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네 그 당시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내륙 국가인데 어느 시점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상 높은 문명권의 국가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내륙 국가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자, 그때는 우리 인류가 바다를 온전히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큰 배를 건조해서 대규모 선단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규모 물건을 싣고 교역을 원거리로 가서, 그래서 물건을 팔고 거기에 있는 또 희귀한 물건을 싣고 바다로 오는 건 한 번에 엄청난 수송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는 또 빨라요. 낙타 타고 가거나 말 타고 가는 것보다. 그리고 배는 또 안전합니다. 육상으로 가면 산적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고 우호적이지 않는 국가의 국경들도 다 지나가야 되니 탈탈 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배는 일단 어느 정도 출항해서 공해상으로 가면 물론 해적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게 육상보다는 확률이 더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닷길이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나서는 이제 예전처럼 아무도 육로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몽골, 그리고 몽골과 유사한 여러 유목민들 또는 유목민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상인입니다. 다른 동네 가서 교역하는 매개체들인 거죠. 그들이 예전에 바닷길을 이용하지 않았을 땐 가장 강성했었는데, 지금은 바닷길이 대표적인 교역로가 되다 보니 더 이상 그들의 교역로, 그걸 이용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가 되죠. 도대체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인 거고, 그리고 내륙에 있다는 게 어떤 취약점이 됐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건 마치 역세권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륙 국가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교역 없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인 안보적인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몽골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몽골도 근처 자국에서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온전히 지금 몽골인들이 즐겨 쓰는 물건들을 고스란히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물건을 들여와야 되고, 그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선 몽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관광이나 이런 걸 또 외국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외화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또 판매하러 갈 때도 내륙 국가는 주변 국가의 동의와 협조를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공으로 오려고 해도 그 나라들의 동의와 허용 없이는 그 내륙 국가 안에 비행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도길을 이용하든 자동차를 이용하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간에 결국 인접한 국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호적인 교역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몽골과 같은 내륙 국가들은 그 경제적인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륙 국가를 끼고 있는 인접 국가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몽골에게 외압을 주거나 다양한 입김을 행사하고,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테니 대신 너희 그 자원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권한 내줘. 아니면 너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통행료를 많이 줘. 아니면 네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할 때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중국 편 들어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맥락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내륙 국가는, 이것도 결론입니다,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서 인접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내륙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실 몽골이란 곳 내륙 국가를 만들게 된 것도 엄청난 패권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일부러 만든 타협점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막강한 패권 국가들이 국경을 전방위적으로 맞닿고 있다? 이거는 또 전쟁 날 일입니다.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사이가 좋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도 러시아도 전면적으로 국경을 쫙 붙어 있기에는 너무 서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별도의 민족이고 별도의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몽골인들이었는데요. 또 몽골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몽골 안에는 여러 유목민들이 사는 거지 몽골인 단일 인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 조금 용인해 주자.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으로 딱 국경을 맞닿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이란 국가가 탄생하게 된 이면에는 강대국들이 직접적으로 맞닿고 싶지 않은 마음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는 이 완충 지역, 이 몽골이라는 완충 지역을 좀 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두는지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판 붙습니다. 어떻게 붙느냐? 이건 직접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면 되냐면요, 한국인들에겐 우호적이에요. 근데 일본인 에이 하고 욕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중국인은 때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인은 정말 싫어해요. 예전에 몽골 문명권에 한번 짓밟혀 봤던 중국인들은, 이 유목민들,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을 넘나들었던 저 유목민들이 강성했었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나이 많은 예전 몽골 어르신들 중에는 이 검지손가락이 짧은 분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이 몽골 청년들이 총 쏠까봐 이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몽골을 피폐하기 위해서 중국이 했던 아주 조직적인 강압 조치,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정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몽골이 한때 그 성병, 매독과 같은 성병이 정말 완전히 창궐해서 국가가 또 완전히 아사리판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몽골인들 중에서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것도 중국이 인위적으로 퍼뜨린 거다라고 확신 어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사이가 멀어요. 그런데 그 틈을 노려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몽골 이제부턴 우리 친러 국가를 해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라는 그 도시, 그게 계획도시인데, 그 계획도시를 만들 때 러시아가 대규모 원조했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이 우리 러시아 글자체로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게 벌써 그때부터 러시아 영향권으로 많이 갔고, 그런데 이제는 또 워낙 중국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중국에게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중국색이 좀 높아진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몽골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 와서 일하는 게 돈도 버니까 또 한국도 색도 높아진 적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륙 국가들이 또 워낙 많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이 내륙 국가로 스위스를 찾아와서 옆에 있는 프랑스라든가 위쪽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항상 와가지고 야, 너 스위스 이번에 전쟁 또 일어날 건데 이번엔 너 누구 편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살 방법은 프랑스에만 붙을 수도 없고 독일에만 붙을 수도 없고 어디에만 붙을 수도 없으니 우리는 그냥 하나다. 누구에게도 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예전부터 영세 중립국을 지향해 왔고 아직까지도 영세 중립국의 대명사로 남아져 있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도 그래, 이렇게 스위스가 차라리 영세 중립국을 하는 게 낫지 괜히 저쪽에 붙으면 내가 더 번거로워지고 이쪽에 붙어봤자 또 언제 저쪽으로 갈지도 모르니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영세 중립국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오케이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의 동의와 승인 아닌 승인이 필요한데 스위스는 그런 맥락에서 내륙 국가의 한계, 그런 위치, 이런 위치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영세 중립국이라는 컨셉을 일찌감치 밟아갔던 대표적인 국가죠. 그리고 실제 스위스가 그 과정에서 선택했던 또 중요한 볼모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금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각 나라의 왕들, 황실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귀족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귀족들이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의 수세에 밀려서 우리 성, 우리 영지까지 찾아와서 내 전 재산과 금은보화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겠다라고 했는데 안전한 곳이 어딜까? 유럽 대륙 전체가 지금 북새통인데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니까 거긴 침략 안 하기로 서로 약조했지? 그럼 스위스에 갖다 놓자.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받아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받아주지 않는 게 유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반대쪽 진영에서도 우리가 전쟁에 질지 몰라가지고 우리도 찾아왔어요 하면서 양쪽에서 말 그대로 돈 뭉치 들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밀리면 우리가 뺏기고 이쪽에 밀리면 이쪽에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돈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거야. 양쪽 다 국가 위정자들이 돈을 여기다 맡겼으니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우리 모두 돈 맡겨놓은 스위스는 건드리지 말고 너랑 나랑만 일단 합의 끝장을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특히 금융적인 방식으로도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은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 인프라가 개발되기 전에는 바닷길을 장악하는 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일 겁니다. 항공으로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은 대규모 납품에도 약간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규모감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아직까지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바다 위를 운송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 밑에 심해 연구는 우주 못지않게 연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또 히토류나 희소금속들과 같은 요소들은 바다에 녹아져 있는데 이걸 바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히토류, 희소금속류 등은 바다에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주 항공 노선이 더 중요해지지 바다는 터부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다는 앞으로도 정말 한 1000년 가까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 국가이거나 아니면 섬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 그 당시에는 대서양이 가장 큰 바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평양은 있는지도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나마 대서양, 인도양을 다 알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대서양, 특히 지중해와 대서양을 지배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미 섬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반도 국가니까 반은 이제 섬처럼 바다에 노출된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발돋움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이용했던 네덜란드, 그리고 진짜 섬나라인 영국,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섬나라인 일본, 그리고 사실 이 바다를 가장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쪽에선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반대쪽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가 흔히 말하지만 제독의 나라예요.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제독의 나라거든요.
바로 이처럼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닷길로 나가다 보니까 나보다 약소한 국가, 나보다 국력이 약한 국가들은 직접적인 식민지나 통치령을 발휘할 수 있는 보호령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만치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해당되겠죠. 우리 쪽에선 흔해 빠진 물건인데 그걸 저기다 갖다 주니까 굉장히 진귀한 물건이라고 그쪽에서 그걸 대가로 준 물건은 또 우리 쪽에서는 아주 귀한 물건이고, 그러다 보니 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늘리고 훨씬 더 경제력을 더 높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섬나라랑 세미 섬나라들은 이 바다라는 것을 교역로, 또 바다를 접하고 있다라는 역세권이라는 그걸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번성해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바로 옆에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시대 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때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였잖아요. 바로 그러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또 세계 패권의 중심지 역할을 이탈리아도 해봤고, 사실 그런 차원에선 제가 참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빼고 모든 반도 국가가 다 전 세계를 제패해봤네. 저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바이킹 시절에 또 전 세계를 호령해봤고요. 그러니 이제 남은 순번은 우리 대한민국이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넘어가는 주요 항로 중에 하나입니다. 컨테이너선은요, 벌크선하고요, 그 다음에 LNG선하고 이런 거와는 좀 달라요. 벌크선은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번 쓸 때만 쓰는 배예요. 벌크선은. 물론 그 벌크선은 형태상 그 안에 뭐 곡식이라든가 자원을 그냥 수북히 그냥 쌓아가지고 오는 그런 선박인 특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데서 어디까지 이것 좀 납품 좀 해주세요, 배송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한 번 콜택시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컨테이너선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지하철과 똑같습니다. 정례적으로 선은 항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컨테이너 3개 내리고 5개 싣고, 그 다음 다시 어디 가서 또 남은 컨테이너 중에 몇 개 내려주고 또 몇 개 싣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선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에 정박하느냐, 이게 굉장히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가 어딘지, 어디가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인지가 결정되는데, 우리 한국은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과 중남미나 이런 데를 가는 그 맨 앞에 최전방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도양 지역으로 넘어갈 때도 또 거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교역을 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가 여기 많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항구 인프라라는 건 뭐 인천, 평택, 부산 다 용도가 용처가 다르지만 나름대로 국제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하면 그들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진 나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강대국이었다면 그 모든 나라에 우리가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국가인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점령할 수 있는 국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탈리아의 로마처럼 만약에 우리 한반도의 어느 왕조가 크게 번성해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 열도를, 그리고 중국 산둥반도나 여동반도까지 진출한 다음에 중국의 일부 영토까지 먹었다. 뭐 우리 만주 쪽으로 많이 올라갔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국의 어떤 특정 왕조는 마치 세계사에서 봤었을 때는 로마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왕조 국가들도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뭐 고구려나 일부 국가들, 또 바레라든가 일부 국가들이 그런 위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그런 위상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기회와 위기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